그러니까 그 좋은 종이를 우리만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종이의 혜택을 많이 본 것은 당연히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그 종이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종이가 퍼져나간 루트를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은 낙양에서 서기 105년에 출발한 종이가 중국 정부는 물론 외국의 종이를 전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워낙 수요가 컸기 때문에 스윽하니 어디까지는 바로 전파가 됩니까? 니아라든가 투르판까지는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의 변경이니까. 즉 늦어도 4세기 정도가 되면은 중국의 서쪽 끝,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종이를 쓰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손을 들고 나한테 묻겠죠.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마 당연히 그때까지는 종이를 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만을 쓴 건 아니지만 백제의복간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아직 비싸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쓸 수는 없어도 3, 4세기경이 되면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종이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가 일본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건너가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는 7세기 초가 되면 도착한다. 7세기 초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도 삼국시대 중기 이후로는 종이를 점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중국이 아주 강하게 종이의 보급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단한 이유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보급, 지식의 생산,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 즉 국가 경쟁력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막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마르칸트에 도달한 것은 751년, 그리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은, 사마르칸트하고 바그다드는 지금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실크로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까지도 8세기 말에는 도착한다. 그 8세기 말부터 바그다드 중심의 이슬람 문화가 화려하게 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종이를 기반으로 한 거였다.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것은 훨씬 뒤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 유럽 사람에게 종이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이슬람 지역, 즉 그 시칠리아라든가 여기 하티바라고 표시된 스페인 지역은 이 시기가 되면은, 즉 10세기, 11세기가 되면은 이슬람 지역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종이가 거기에 전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200년 뒤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든가 또 300년 뒤에 독일의 뉘른베르크, 런던에 전발이 되고, 거기서 다시 또 200년 뒤에 북유럽, 오슬로에도, 또 그 다음에 또 100년 뒤에는 미국에까지 전달이 된다. 그래서 17세기 후기가 되면은 이제 사실상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가 종이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7세기 미국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중국에서 종이 문화가 시작된 지 약 2000년 뒤의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일어난 문화의 변화보다는 유럽에서 퍼지기 시작한 종이 문화가 훨씬 더 큰 혁명적, 지식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실크로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종이가 전파되어 간 길은 육상 실크로드와 맥을 같이 한다. 그 옆에 이제 지금 한 사나이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사나이는 장건이라고 하는 사나이다. 장건이라는 사람은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한나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서쪽 지역을 정탐했던 서쪽 지역 사람들과 한나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고대의 국제 외교관이었다. 그는 종이를 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종이라는 게 종이와 지금 실크로드 이야기를 지식혁명의 차원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한 권의 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지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지도를 보시면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몇 년입니까? 24년간이죠. 24년간 한 사나이가 여기 지금 화살표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머나먼 여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였죠. 마르코 폴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는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결국 자기 나라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여행 체험을 자기가 쓴 것은 아니고요. 구술을 했죠.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삼류 작가가 받아 적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보는 마르코 폴로가 제공하고 가공은 작가가 했다. 이름 없는 작가가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해. 당시 유럽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너무 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었다.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잖아요. 영어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즉 세계에 관한 서술인 거죠. 마르코 폴로가 본 세계죠. 당시의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킨 충격적인 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중국에 살고 있고 또 중국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제도와 상상도 못한 물건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적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지폐. 또 다른 하나가 석탄의 사용입니다. 또 다른 것을 말하면은 도자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것이 결국 동양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사람들과 교역을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흥미로운 점이죠. 다 종이 덕분입니다. 만약에 종이가 없었으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그렇게 널리 읽힐 수도 없었고 싼 가격에 보관될 수도 없었잖아요. 보급이 될 수가. 보세요. 그 양피지와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양피지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종이 위에 인쇄한 책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량이 다르죠. 우선 양피지에다가 책을 만들게 되면은 한 권의 책을, 즉 동방견문록 한 권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소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가죽을 잘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부피도 두루마리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두꺼운 양피지 묶음이 10개, 20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1000기가바이트의 내용도 조그마한 USB 칩 하나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말하자면 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양피지에다가 보관을 한다면은 한 방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런 플로피 디스크가 필요하다. 자, 어느 편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가격면에서도 다르고 효율면에서도 엄청나게 다르다. 종이가 그만큼 효과적이다 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적인 매체를 썼기 때문에 종이를 통해서 지식이 쉽게 보급되고 또 정말 많이 생산되고 수월하게 유통되었다. 그겁니다. 그게 지식혁명인 거죠.